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방미 성과 공유 등을 위해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한 소식과 김옥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뉴스 포커스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부터 백신, 경제 협력까지 여러 현안들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두고 최고의 순방이었다고 자평했고 여권도 연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해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라보는 여야 간의 온도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월 24일 뉴스포커스에서는 이번 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부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두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데 단독 정상회담에서 오찬과 더불어 예정보다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의제를 논하며 향후 4년 한미 관계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는데 미국이 확장 억지를 포함해서 한미 간의 연합 방위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함으로써 한미 군사 동맹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사일 주권을 찾아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동북아에서도 우리의 자위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간의 경제협력, 백신 공급,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부분에 겹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고 총평했습니다. 이에 앵커는 이슈별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이번에는 정상 차원의 큰 틀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재개하겠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고 미국 측에서 판문점 선언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이고 싱가포르 합의문 토대 위에서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북미관계 역시 이미 만들어진 토대 위에서 진행된다는 연속성이 담보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대북 특별대표로 성킴이 임명된 것도 미국에서 실무팀이 구성됐고 실무 협상에 나갈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정상 차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고 대북 실무 협상에 대표가 지명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하는 일만 남았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어 앵커는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고 공동 성명에 쿼드, 대만, 남중국해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대중관계에서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교수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둘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가지고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과제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성명이 중국을 심각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줬다고 분석하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과는 다르게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중국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해양에 있어서 항해의 자유나 민주주의의 인권 등 보편적인 원칙에 대해 또 한국에게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루트인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에 대해 당연히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를 지명해서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주권 문제, 내정 간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중견국, 선두 국가인 한국이
보편적 원칙과 규칙에 규반한 국제 질서를 준수하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민 교수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해지는 분야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 핵심 소재 장비 같은 핵심적인 제조업 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전략 산업인 의료 등이기 때문에 백신 같은 의료 물품이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을 피하면서도 국익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분야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연합뉴스TV도 관련 이슈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뉴스포커스뿐만 아니라 뉴스 1번지, 뉴스센터 등 여러 프로그램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다양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흥미 위주의 보도가 아닌 이번 회담의 가장 핵심인 공동성명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인터뷰도 각 이슈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 많아 좋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생소한 단어를 시청자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생방송이다 보니 영상이나 자막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포커스는 이어진 보도에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초청해 이번 회담 성과를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한 것만 봐도 이번 회담이 많은 성과를 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변인은 대변인 시절 여러 정상회담에 참석해 봤지만 이번처럼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대급 정상회담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국제 정치 질서에서 한국은 소비자적 위치였지만 이번에는 비로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한미 동맹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명한 청사진을 보여준 역사적 의미가 담긴 회담이었고 기존의 의존자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전 지구적 공공재를 서로 만들고 고민해 나가는 협력자 위치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점에 수긍하면서도 관점을 두 가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측면으로 다자 외교를 추구하던 문 대통령이 동맹 외교를 복원했다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중국을 조급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한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에서 미국은 44조 원가량의 한국에 투자를 유치한 반면 한국은 북한 문제를 빼면 백신 55만 명분만 가져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 얘기도 있지만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생산하고 있고 판매처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라이선스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해득실 차원에서 보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야당이 백신 문제를 55만 명분으로 국한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왜 스와프를 못했냐고 비난할 것을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와프는 백신 확보가 부족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억 9,200만 분의 백신을 확보해서 인구 1인당 2.7회를 접종할 수 있다. 미국 특구대의 공식 통계를 보더라도 세계 9위로 백신이 부족한 나라가 아닌데 왜 자꾸 스와프를 하라고 하는가. 55만 명 분은 깜짝 선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허브로서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또 다른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병이 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인데 세계 제1의 백신 기술을 가진 미국과 제2의 생산 기술을 가진 한국이 백신 동맹을 맺은 것은 결과적으로 백신을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소유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공공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한 것이고 우리 국민을 위한 백신도 더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백신을 전 지구적인 공공재로 만드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백신 스와프를 처음 언급했는데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수급 물량 차원에서 지금 당장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백신이 남게 되면 그때 돌려주겠다는 것이니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전체 백신 물량 확보가 많은 것은 맞지만 당장 필요한 백신 확보가 덜 된 것도 사실이니까 당장 수급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백신 스와프에 대한 추상적인 약속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야당의 시각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나온 보도들이라 아무래도 국내 반응에 초점이 맞춰진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회담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이 많이 전달됐는데요. 여야 간의 입장차와 같은 국내 반응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슈로 논의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워낙 복합적인 문제와 얽혀 있고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도 대립되는 부분도 있어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미국을 포함해 관련 국가들이 내놓는 평가나 반응 등도 폭넓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실용적인 후속 조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과제인데 연합뉴스TV가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김근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23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없어서 못 팝니다. 명품 매출 15조 시대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국내 내수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는 명품 구매 실태와 소비 심리 등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백화점 앞에서 오픈런 대기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전날 밤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라며 다른 백화점도 이러한 상황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밤새 이어진 행렬은 변호표를 받고 나서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최근 이러한 명품 수급 불균형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배짱 영업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긴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개의치 않는다는데요. 심하지 않죠.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명품은 사기도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건에 대한 집착과 초조함 등을 불러일으켜 소비자들은 명품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명품을 계속해서 찾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전 세계 명품 매출은 약 19%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 명품 매출은 2019년에 15조 원대에 육박하는 실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명품 시장 규모를 순위를 매겼을 때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7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 명품 매출 순위 1위인 루이비통은 사상 최초로 1조억을 넘어섰고 샤넬은 9천억 원, 에르메스 매출 역시 4천억 원이 넘어섰다는데요. 숙명여대 경영학부 서영구 교수는 IMF 금융위기 이후 명품 시장 위기는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명품 시장 하락에는 보복 소비가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로 여행을 가지 못하니 명세품 구매와 소비가 제한되자 억눌려 있는 보상 심리가 작용됐다고 전합니다. 한편 명품 시장에서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나타났다는데요. 소비 트렌드가 한몫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패션 유튜버 제시는 자신의 채널에 명품 가방을 품평하는 영상을 제작해 올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가방을 품평하는 영상을 제작해 올리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백화점에서도 보기 힘든 명품 가방을 영상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기에 마치 대리 소비하는 느낌을 들게 한다는데요. 자세히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명품 리뷰 영상을 가장 많이 보는 세대는 2030 세대라고 전합니다. 2030 세대 아무래도 MZ 유튜버 제시는 그들이 명품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SNS에 유행하는 물건을 따라 사지 않고 그 유행에 못 따라가면 스스로 도태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따라가려고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선 명품 하울과 명품 언박싱 영상들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과정을 담은 언박싱 영상 등이 소비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명품 소비가 MZ 세대에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혔다고 합니다. 서영구 교수는 이러한 리뷰 영상과 플렉스 소비 형태는 MZ 세대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명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최지혜 연구위원은 MZ 세대들은 그때그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명품 소비는 사치가 아닌 오히려 실용적인 소비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실용적인 소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즘 명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대물림해주는 명품 리셀이란 새로운 투자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희소성이 커 패션 유튜버 핫바는 명품 빈티지 제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고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커져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명품 소비를 일종의 가치 소비의 기회로 여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치 소비의 기회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명품은 구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업자들은 줄서기 알바까지 동원해 물건을 싹쓸이 한다는데요. 물건을 싹쓸이 하는데요. 그냥 막 하지만 이러한 대량 선점은 시장을 교란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게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에 좋지 않다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의견도 전합니다. 또한 이 교수는 명품 브랜드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의 이름에 걸맞게 소비자들이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기업 활동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 명품 매출 1조 시대.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지만 정작 사회공헌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명품 시장에 올바르지 못한 전략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현명하고 가치 있는 소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김근아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넘어 오히려 명품 매장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2030 세대의 소비 성향 혹은 보복 심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비 형태가 나타나지만 보다 현명하고 바른 소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김근아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기존의 남북과 북미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공식 발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해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담겼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 성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또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자는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공동 성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한미 정상회담을 보도했는데요.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또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을 해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 발표라는 깜짝 선물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성김 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두고 북한의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데일리 한국 또 서울경제 등 여러 언론에서는 정치권의 반응을 보도를 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최선의 내용 또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했고 또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을 해서 이 국방력 증강에 획기적인 진척을 이룬 것도 큰 성과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나 야권의 의견은 다릅니다. 야권은 24일 일제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 대행 및 원내대표는 북핵 관련해서도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해서 우려스럽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중국 견제 성격을 띠고 있는 쿼드 참여에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이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와 대만을 거론한 것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블링컨 장관 역시도 이 회담 이후에 곧바로 북한의 호응을 주문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북한의 반응에 대한 전망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재차 강조를 하며 북한의 호응을 주문했습니다. 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이날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분명히 이 조정된 외교로서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제시했다고 한 뒤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언급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대화와 외교 기제에 북한이 호응을 하고 또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또 북미 관계의 교착을 타개할 분위기 전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뉴시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등의 내용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날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의 보도는 주로 내치 위주의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토대로 조만간 북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발표 내용 가운데 대북 문제 관련 내용들은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도 북한의 행동을 압박하는 방향의 원칙적 언급들로 구성됐다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네. 먼저 한반도 비핵화 용어 적용, 또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대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화를 우선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아울러 성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은 대화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회담이 북미 실무 대화 재개를 위한 진전된 행보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나 사실 정작 북한이 원하는 핵심 사안은 언급되지 않은 데다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북한을 실질적인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라는 분석도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호응 여부는 이 성김 대북 특별 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북미 간 물밑 접촉을 통해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한편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오전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또 북한과의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대북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금 미국을 방문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정부가 이런 미국의 의중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접촉을 시도할 것인가 여기도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재가동 움직임을 분명히 다시 보이려고 할 텐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북 대화 협력의 지지를 표명했고 또 대북 특별대사의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발탁한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 관건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서울경제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고 하면서 대북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호응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신인균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예외 상황으로 적용해달라는 구상이었는데 한미 공동성명에 수사적인 표현만 있을 뿐 이 제재 면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서 제재 면제 없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국민일보는 홍영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회 이젠 평화 프로세스 복원이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미국이 대중 강경 기조와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으로 한미 관계에 균일이 생길 수 있는 걱정을 정부가 능동적 외교를 통해 기호로 입증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남북 및 또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미 선순환 관계 재형성이 시작될 것이라며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의 대북 특별대표 임명도 북미 대화 재개의 청신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리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의 프레임은 매우 두드러지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건 그만큼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난관도 남아있고 네. 변수도 충분히 산재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에서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한미 두 정상의 노력에도 사실 아직까지 북한에게는 어떤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없었다. 이것이 한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김 특별대사를 주축으로 한 북미 간 물밑 접촉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풀어가야겠죠.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네. 남북, 북미 대화 재개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만 자세화 그리고 구체화, 실현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대북 문제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언론의 프레임 보도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겠죠. 우리 민족의 미래와 또 동북아 평화가 걸린 행보이니만큼 매우 다방면의 넓은 시각에서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보도에 충실해야겠고요. 또 전문가들의 분석 필요합니다. 여기에 해외의 시각까지 자세하게 보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